네, 안녕하십니까.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의 황준석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현기성 소화에 대해서입니다. 이 현기성 소화는 제가 2012년도에 그 하수 슬러지 관련해서 현기성 소화 감독을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분야였습니다. 호기성 분야와 다른 느낌, 그리고 호기성에서 못하는 것을 왜 현기성 했을까 생각만 했는데, 현기성 소화는 일단은 저희가 호기성 소화와 달리 고농축된 슬러지와 그리고 음식물과 이런 가축 분뇨에 대해서는 현기성 소화가 가장 보편화된 방법이기 때문에 현기성 소화를 채택한 것을 알았고, 또 현기성 소화는 이 슬러지를 저감할 수 있고, 그 슬러지 저감과 동시에 이 유용한 메탄가스라는 자원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기성 소화가 꼭 필요한 축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 분야는 상당히 재미가 없었지만은 저는 좀 재미있게 풀어보기 위해서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재미있는 현기성 소화로 담았습니다. 크게 이 개요부터 매점말까지 총 7가지 꼭지로 담았습니다. 현기성 소화에 대한 사전적 정의입니다. 현기성 소화는 용존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조건에서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현기성 미생물들이 분해하는 것이죠. 크게 현기성 소화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가수분해 과정, 그리고 산생성, 그리고 메탄 생성, 이 3가지 과정을 현기성 소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패와 발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발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간장, 된장, 식초, 식혜, 술까지 이 인간이 유용하게 이용하는 물질, 그리고 부패는 썩어서 인간이 이용하지 못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이런 현기성 소화는 저희 인간에게 슬러지 저감과 그리고 메탄가스 생산이라는 그런 유용한 물질, 유용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기성 소화를 저희가 메탄 발효, 산 발효 이렇게 부르는 이유도 아마 현기성 소화가 이런 발효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대 과거의 미생물 분야는 이런 좀 저희가 이런 병원 미생물에 대해서 주로 다뤘습니다. 위생적인 개념이었죠. 그런데 이제 현대 미생물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오폐수와 난분해성 물질에 대한 이런 생물학적 처리, 그리고 자원의 재활용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을 이제 환경 미생물로 연구를 확대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제 세균입니다. 이 활성 슬러지라든지 현기성 슬러지라든지 대부분의 이런 물질은 이런 세균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은 약 크기가 1 마이크로미터 이하로서, 이러한 세균 같은 경우에는 형태별로 구균, 강균, 나성균으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세균이 유기물을 직접 사용하면은 종속 영양 세균, 유기물을 사용하지 않으며 광합성 무기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독립 영양 세균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원생동물입니다. 원생동물은 세균보다 좀 큰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약 3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것이고, 단세포로 이루어진 미생물입니다. 그리고 과학 현미경으로도 검증이 가능한 미생물이기 때문에 지표 미생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후생동물입니다. 이제 후생동물은 이제 동물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사이즈가 좀 크죠. 300 마이크로미터에서 1cm까지 되는 것인데, 다세포 후생동물이고 먹이원은 세포와 원생동물입니다. 이 미생물로 검증이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로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미생물로 검증될 수 있는 활성 슬러지의 대표적인 지표 미생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현기성 소화에서는 앞에 보이는 그런 원생동물과 후생동물은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세균들, 산생성균과 그리고 메탄생성균과 그리고 탈질세균, 황환원세균, 이렇게 총 4가지가 소화조 안에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이런 산생성균과 메탄생성균을 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분의 그 미생물이라든지 우리 인간도 대사를 하는데 유기물을 대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도 자동차에 연료가 들어와서 연소 반응을 통해서 이러한 에너지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유기물질들은
빛 엔진을 통해서 이런 포도당이라는 물질을 환원을 시키고 다시 한번 물과 결합해서 이런 산화되면은 이 에너지가 발생됩니다. 이 에너지는 저희가 쓸 수도 있지만 저장시킬 수도 있는데요. 저장시키는 것은 이런 ATP라는 그런 에너지 저장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 화학적 에너지 저장소인 ATP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그 아데노신과 인산이 3개 결합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인산이 하나씩 결합할 때마다 7.3kcal 몰당 그런 에너지가 축적되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시마다 저희는 이 물과 결합해가지고 다시 한번 7.3kcal를 써서 ATP는 ADP가 되고 ADP는 AMP 그런 식으로 저희가 에너지를 축적하거나 쓸 수 있고 모든 이런 미생물이라든지 우리 동물들의 대사 활동에는 ATP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기성 소화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기성 소화는 최초로 메탄부터 시작됩니다. 메탄가스는 1776년 알렉산드로 볼타 씨가 식물이 많은 섭지에서 그런 가연성 가스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이 볼타 씨가 이것이 메탄가스라고 메탄가스를 볼타 씨가 이미 처음 발견했고, 그런데 메탄가스가 생성되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생성되는지는 몰랐는데 그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베챈프 씨가 이 메탄가스는 미생물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메탄 발열은 이 미생물을 제가 확인한 것은 가장 초현대적인 일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메탄 발생에 생성되는 것은 탄생성과 메탄 생성인데 이것은 모두 세균류로 분류돼서 일반적인 광학 현미경으로 볼 수 없고 저희가 생각하는 전자현미경이라든지 아주 현대적인 그런 현미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생물 연구도 현대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기성 소화의 역사에서 소화조 같은 과거의 소화조 형태를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과거에 1860년대 이제 분뇨 구덩이가 첫 번째에는 현기성 소화조로 볼 수 있겠죠. 이런 분뇨를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이 상지액이 넘어와서 이러한 배관을 통해서 그런 나가는 구조이고, 그 다음에는 도널드 카메론 씨의 부패조. 마찬가지로 이 리퀴드한 상징액들은 위로 오버플로우되고 밑에 있는 슬러지가 저장되는 그런 형태, 근대식 정화조 형태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이모프조입니다. 이모프조도 마찬가지로 슬러지가 들어오면은 가스가 발생되는 것은 나가고 상징액은 오버플로우되고 슬러지는 아웃렛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과거에 이 현기성 소화는 이런 공중위생 개념이었다면은 이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의 재활용과 그리고 슬러지의 감량이라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현기성 소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가수분해인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유기물들은 일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아니겠습니까? 3대 영양소죠. 근데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들이 직접 먹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게 쪼개줘야 되는데 단량체, 아미노산, 그리고 포도당, 그리고 지방산으로 쪼개줘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가수분해 과정입니다. 현기성 소화의 바로 첫 번째 과정이죠. 하지만 이런 현기성 소화 과정의 첫 번째 과정인 가수분해 과정은 이 현기성 소화 공정 중에서 가장 길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현기성 소화의 율속 단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저희가 가장 먹는 이런 감자, 그리고 이 농부 아저씨의 근육에 저장되는 글리코겐, 그리고 여기 있는 쌍추가 있는 섬유소인 셀룰로즈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탄수화물 종류인데 이 가장 고분자 물질이죠. 아주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이 고분자들을 가수분을 통해서 쪼갰을 때 우리 그 미생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수분해 과정을 쪼개지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포도당, 글루코스라는 포도당 물질로 최종적으로 단당류로 분해되고, 이렇게 가수분해가 되는 것은 미생물들이 체외로 분비하는 효소에 의해서 가수분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백질, 아미노산입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이제 쪼개지는데요. 단당류로 쪼개지는데, 단백질은 보시는 바와 같이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이런 것들로 구성된 아미노산의 결합물질들입니다. 이러한 결합물질들은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단백질이 형성되는데, 역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수분해, 물을 첨가해 주는 순간 물 첨가해 주고 펩타이드 결합을 깬 상태에서
아미노산으로 단량치로 분해되는 것이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돼야지 미생물이 먹이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질입니다. 지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해야 됩니다. 우리 지질은 우리 인간의 저장물질 중에서 그람당 킬로칼로리가 가장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먹는 것 중에서 잉여 에너지는 다 지방의 형태로 저장되는 것도 하나의 이 지질이 그람당 킬로칼로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 지질은 이 글리세롤 한 분자하고 지방산 세 분자가 에스터와 이 지방화가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중성지방과 물분자가 되는데 우리 쪽에서 지방의 종류는 대부분 95%가 중성지방입니다. 이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역반응으로 가수분해가 이루어지면 이 지방산으로 분해되겠죠. 그럼 지방산은 저희 미생물들이 먹는 그런 먹이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여기서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에탄올입니다. 우리가 술을 먹지 않습니까? 술을 먹으면은 아세트알데히드와 그 다음에 초산, 아세트산올을 이제 분해되고 맨 마지막에는 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알코올이 해독되는 것인데 계속 이 알코올을 저희가 계속 표현이 그렇지만은 때려보면은 이 초산에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분배되기 전에 다시 한번 이러한 초산도 지방산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글리세롤과 만나서 알코올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초산이 너무 과잉 축적되다 보니까 지방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보시는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방간이 돼서 뭐 좀 일찍 죽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술을 먹었다면은 한 이틀 정도는 쉬어줘야지 충분한 이 초산에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알코올 해독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산생성 단계입니다. 좀 어렵게 나와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그 단당류를 지방산, 휘발성 지방산으로 바꿔주는 과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서브스트레이트라든 이 단당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CO2하고 그 수소 분압이 낮을 경우에는 이러한 아세트산, 초산으로 바뀌고 이 수소 분압이 높을 경우에는 이 프로피온산과 부티르, 에탄올로 분해됩니다. 이러한 것은 다시 한번 초산당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아세트산이 생성되고 이 과정을 생성되면은 다음 과정인 메탄 과정으로 넘어가는데요. 메탄 과정은 크게 두 가지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초산을 이용한 과정, 그 다음에 수소를 이용하는 과정인데 초산을 이용하는 과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약 70%가 초산을 이용하는 과정이고 30%는 수소를 바로 이용해서 메탄을 생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적으로 종합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그런 그 영양소들은 단당류로 가수분해 됩니다. 두 번째 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피온산과 중간 물질이 돼서 최종적으로 아세트산과 수소로 분해됩니다. 산생성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초산 과정에서 70%, 수소 과정에서는 30%에서 메탄 생성 과정을 거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수식을 저희가 하수도 시수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유기물들이 들어왔을 때는 약 129리터의 메탄가스가 생성되고 그리고 미생물도 생성되고 알칼리도 또한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그 현기성 소화로 들어가기 전에 보이가 그 감독님들이 설계서 같은 거 보면은 TS, VS, FS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사실 TS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이게 슬러지의 농도입니다. 슬러지 농도. TS는 VS와 이 보이는 뭐 TVS와 TFS인데 VS 이 휘발성 솔리드와 FS 픽스드 이 휘발해서 강렬 감량했을 때 남는 것들. 그러니까 휘발성 솔리드는 이 유기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이 FS는 무기물들 뭐 돌가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총 고용물 TS는 이 VS와 FS로 이루어진다. 이것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기성 소화의 영양인자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사 감독할 때 체크해야 될 부분인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수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이 중원 소화 조건 같은 경우에는 약 0.48에서 1.6kg vs 유기물 부하가 용적당 하루에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은 미생물이
부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화 온도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저온 조건, 그리고 30에서 30도인 이 중온 조건, 그리고 50에서 60도씨인 이 고온 조건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중온 조건을 많이 선호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고온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속도는 빠르지만은 저희가 운영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대부분 중온 조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pH는 두 가지, 총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소화조가 이 산발효죠, 메탄 발효죠 따로 있으면은 pH가 이 두 가지 이러한 곡선을 따라가야 되고, 만약에 같은 조건이라면은 한 곳에서 단단 소화 조건, 메탄 발효, 산발효를 같이 하면은 이 중간 과정인 한 7에서 7.5가 이제 최적범위고, 산발효는 마찬가지로 산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pH가 낮고, 메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알칼리도가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pH가 좀 높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 감독하실 때 꼭 매일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알칼리도입니다. 알칼리도 또한 중요한데요. 이 중탄산염에 대한 농도가 한 2,500에서 5,000mg/L가 정상 범위입니다. 또 유기산 농도 같은 경우에는 2,000mg/L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중탄산염분의 이 유기산 농도가 0.2에서 0.3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영양물질입니다. 이 영양물질도 저희가 탄소, 이렇게 뭐 질소 이런 거 외에도 인과 황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인 같은 경우에는 ATP 생성하는 데 필요하고, 황은 아미노산 생성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소화조 내에서는 이 탄소, 질소, 인, 황의 비율은 600대 15대 5대 3이 최적 비율로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SRT입니다. 이 슬러지 체류 시간인데요. 슬러지 체류 시간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60일까지 아주 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고율 공정이 발달되다 보니까 약 20에서 30일 범위가 이 SRT가 주어지지만은, 이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이 유입 슬러지에 대한 성상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수략적 그 SRT 슬러지 체류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암모늄 이온 농도 같은 경우에도 3,000mg/L 이하, 그리고 자유 암모니아 농도도 150mg/L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현기성 소화의 공정에 대한 분류입니다. 현기성 소화 같은 경우에는 크게 습식 공정과 건식 공정으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연속형과 그리고 해분식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습식과 완전 혼합과 중온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건식 공정 같은 경우에는 TS 농도가 20에서 40이기 때문에 아주 슬러지가 뻑뻑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반도 안 되고 펌프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건식 공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습식 공정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 또 완전 혼합, 컨티뉴어스 연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공정을 많이 쓰고 있고, 앞서 소개한 것처럼 중온 공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국내 현기성 소화 설치 현황입니다. 이 국내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현기성 소화조가 증가되는 추세이지만은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01개 정도 현기성 소화조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중에서 아직까지 약 17%, 16.5%가 이 바이오가스를 자원으로 재활용하지 못하고 인혁가스로 지금 연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독님들께서 알아셔야 될 게, 왜 메탄가스를 태우냐면요, 메탄가스는 그 온실가스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CO2 이산화탄소보다 16배 이상 온실가스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메탄가스 같은 경우에는 공기중으로 방출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 인혁가스 연소기로 태워서 보내야 됩니다. 따라서 필요 없는 메탄가스는 이렇게 태워서 보내는데, 사실은 이 메탄가스는 저희가 소화조를 과온을 하거나, 그리고 슬러지를 탄화를 하거나, 슬러지를 건조를 하거나, 그리고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써야 될 부분입니다. 아주 아까운 자원이죠. 그리고 현기성 소화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뭐 현기성과 호기성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고, 장점은 현기성이고 단점은 호기성이 장점이겠죠. 현기성 소화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사용량이 작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발생량이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슬러지 발생량이 작다는 거는 이제
이 현기성 소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 미생물의 사체가 작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별도의 또 메탄이 생성되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높죠. 그 단점은 초기에 식종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알카리도가 계속 생산되니까 pH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생물학적으로 질소와 인제거가 불가능한 부분, 마지막으로는 악취가스가 발생하는 거하고 부식가스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기성 소화를 쓰는 이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 송풍기를 돌리는데 에너지가 필요하지만은 현기성 같은 경우는 메탄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 하수온도 가열하는 것은 메탄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남는 이러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저희가 발전을 하거나 다른 쪽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현기성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현기성과 호기성을 채택하는 기준은 이 바이오솔루블한 그 COD 농도가 1,500에서 2,000mg/L 이하면은 호기성을 채택하는 게 좋고, 그 이상이면은 현기성이 유리하다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